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휴대폰 알람은 울리는데 출근할 이유가 없고 이메일을 열어봐도 회신 하나 없는 날이 계속됩니다. 통장은 매달 줄어드는데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하루하루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걸렸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서류를 넣을 때마다 경력은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듣다가도 마지막에 항상 같은 공기가 흐릅니다. 조직이 전다. 문화가 빠르다. 우리는 조금 더 역동적인 분을 찾는다. 돌려 말하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미 탈락이라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던 시점이 아니라 아직 일할 수 있다고 믿었던 쉰을 넘긴 나이에 구직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는 예고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까지 다니고 연금과 퇴직금으로 버티며 조금씩 내려놓는 삶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등을 돌리고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터에서 밀려난 50대는 갑자기 은퇴자도 아니고 현역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재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부장까지 달았고 팀도 여러 번 이끌었습니다. 본인은 솔직히 몇 군데만 지원하면 금방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항상 비슷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경험은 훌륭한데 우리 조직과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경력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고 나이를 숨기는 법부터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내가 쌓아온 시간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버틴 분입니다. 화려한 직함도 대기업 간판도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회사를 나왔고 생활비를 위해 바로 구직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급여였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유지되는데 제한받는 금액은 신입 수준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돈을 받고 일하느냐 아니면 일을 포기하느냐 사이에서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을 택했지만 자존감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퇴 준비를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비교적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분입니다. 투자도 조금 했고 비상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이 길어져도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보다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버지를 자식들은 어색해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자존감부터라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경력만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은 돈과 일, 그리고 정체성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준비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요. 하지만 위기의 50대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나오던 날이 은퇴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은 운과 타이밍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선택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는 은퇴 후를 위한 게 아니라 은퇴 이전의 위기를 버티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걸리는 순간이 오기 전에 일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50대 이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구직자라면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일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일을 잃으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선택이라는 걸요. 앞선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 재취업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준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도 반복해서 경고해온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과 통제력을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많은 50대가 내 경력 정도면 다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장은 개인의 믿음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기억하지만 시장은 비용과 리스크부터 계산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곧 비용이 높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OECD의 고령 노동시장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장년층 실직 이후 재취업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는 재취업이 되더라도 임금 하락과 직무 수준 하락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일은 다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은퇴 준비를 미루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사라집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일과 정체성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해 왔다는 겁니다.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언어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실패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로 번집니다. 앞서 소개한 세 번째 사례처럼 돈은 버틸 수 있어도 자존감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은퇴 준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숫자의 문제로만 접근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나, 몇 %로 버텨야 하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논문과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현금 흐름 이전의 역할의 전환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일을 완전히 끊는 은퇴보다 일의 형태를 바꾸는 전환이 훨씬 충격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미국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50대 이후에도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역할을 유지한 사람들이 은퇴 후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합니다. 꼭 정규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파트타임, 자문, 강의, 프로젝트 단위 일도 충분히 역할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50대의 재취업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시스템과 인간 심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걸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면 돌파만이 답은 아닙니다. 은퇴 준비란 결국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아직 일하고 있다면 재취업을 준비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일의 끝을 준비하지 말고 일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함이 사라져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월급이 줄어도 감당할 수 있는 생활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을 돈과 분리해 두는 것. 이게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 50대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언젠가 끝나지만 삶의 역할은 준비한 만큼
이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회사는 이미 나왔고 월급 들어오던 날짜는 지났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아직 몸도 멀쩡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이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 말 뒤에는 거의 항상 같은 표정이 따라옵니다. 겁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죠. 지금 대한민국 50대,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막 은퇴한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은퇴 전에는 노후가 숫자로만 보입니다.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집 한 채. 계산기 두드릴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숫자가 아니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활은 계산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큰돈 나갈 일은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끝났고 집도 마련했고 차도 있으니 이제는 쓸 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은 줄어드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던 돈은 멈췄는데 나가는 돈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보험료, 관리비, 세금, 경조사비, 그리고 예상 못한 가족 변수까지.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54세 남성입니다. 퇴직금과 예금, 퇴직연금 합쳐서 7억 정도를 들고 은퇴했습니다. 본인은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걱정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첫 해였습니다. 월 생활비를 대충 250만 원으로 잡았는데 카드 명세서를 정리해보니 실제로는 35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니 무섭습니다. 평소엔 신경 안 쓰던 병원 진료비가 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비와 관리비가 확 뛰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결혼 준비로 목돈이 나갔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52세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시세로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부자라고 했죠. 하지만 현금 흐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생활비는 아내의 파트타임 소득에 의존했습니다. 문제는 금리와 세금이었습니다. 보유세, 수리비, 관리비가 은근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집을 팔까 말까로 매일 싸우게 됐습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게 돈보다 관계라는 말, 이분들 얘기입니다. 집 한 채가 우리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흔합니다. 50대 후반 여성, 조기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지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보고 그래도 기본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를 예금으로 메웠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였습니다.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을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2년이 지나자 통장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느꼈다고 합니다. 연금은 바닥을 막아줄 뿐 삶을 유지해주진 않더라고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박도 무리한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실패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 규모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가 핵심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도 사람은 감소하는 숫자를 견디는데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매달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얼마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나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공포스럽습니다. 집이 있어도 자산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마음은 계속 쫓깁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일정한 흐름이 있으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나갈 걸. 그런데 현실은 조금 더 버는 것보다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회사 다닐 때 쓰던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다가 은퇴 후에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하지만 지금 불편해지는 건 늦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느끼는 공포는 준비 부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노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많은 50대가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구조를 점검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통장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그걸로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불안은 개인의 계산 실수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괜히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행동 경제학의 대가인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 때보다 잃을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은퇴 후 통장이 줄어드는 경험이 유독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땐 별 감흥 없던 숫자가 은퇴 후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걸 매달 확인하는 삶은 뇌 구조상 견디기 힘든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다룬 대표적인 책인 더 리타이어먼트 갬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이 책은 은퇴 실패의 핵심 원인을 자산 부족이 아니라 현금 흐름 부재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자산 총액만 계산하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 놓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미리 경험해보지 못한 채 은퇴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23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불안이 폭발하고 잘못된 선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노후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은퇴 후 행복을 조사한 여러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자산 규모보다 통제감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달 얼마를 써도 괜찮다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적어도 불안이 낮고 통제감이 없는 사람은 자산이 많아도 계속 불안합니다. 이 통제감의 핵심이 바로 예측 가능한 수입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나 더 합니다. 연금이 있으면 통제감이 생길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바닥을 막아주는 역할은 하지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연금 나오는 날은 안심인데 그 이유가 너무 길어요. 이게 바로 월 단위 현금 흐름과 생활비 구조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심리적 공백입니다. 투자 쪽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랜덤 워크 다운 월 스트리트에서는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시장 변동성보다 투자자의 행동을 꼽습니다. 은퇴 후 이 원칙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팔지 말아야 할 때 팔고 멈춰야 할 때 더 조급해집니다. 결국 구조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행동을 망치는 겁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다이 위드 지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돈을 남기지 말라는 자극적인 주장으로 알려졌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돈을 쓰는 시점과 삶의 에너지가 어긋날 때 사람은 가장 큰 후회를 남긴다는 겁니다.
은퇴 초반에 지나치게 움츠러들거나 반대로 구조 없이 쓰다가 중반 이후에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가 바로 이 어긋남의 결과입니다. 논문과 책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꽤 분명합니다. 은퇴의 실패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준비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의 핵심은 총액 중심 사고입니다. 얼마 모았느냐에 집착하고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티는지는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 은퇴하자마자 통장을 열고 현실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자산으로 몇 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구조로 내가 매달 마음 편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벌써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지셨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들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반응에 가깝습니다. 위험한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되겠지라고 넘기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진 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구조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말, 은퇴 문제에서는 의외로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통장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면 그걸로 충분히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은 먼저 옵니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오늘 하루를 설명할 말이 없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 감정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같은 나이, 같은 60대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부류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계속 일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노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60대인데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자식도 어느 정도 컸는데 굳이 또 일을 해야 하나. 저도 상담하면서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쉼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만 끊기는 게 아니라 역할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보십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 외곽에 사는 62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됐고 연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알람이 없고 평일에 마트 가도 사람이 없고 주말 개념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를 채울 이유가 없어졌고 TV를 보다가 낮잠 자고 다시 TV 보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 오늘 하루를 설명할 말이 없는 공허함. 결국 3년 차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장은 아직 괜찮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60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입니다. 61세 여성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이분도 연금이 있었고 당장 돈 때문에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에 미리 결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쉬지는 않겠다고요. 주 3일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지역 복지관 상담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이분 말로는 출근할 이유가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노후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연금은 그대로 쌓였고 작은 월급은 생활비 보탬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직 현역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64세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할지 규모를 줄여서라도 계속할지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그만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완전히 닫지 않고 주 4일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고정비도 줄었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었다고요.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노후의 불안을 절반 이상 줄여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겼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버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를 택한 60대가 다 행복하고 50, 60대가 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쉼을 선택한 분들 중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계획이 아주 명확하거나 일 대신 채울 역할이 분명합니다. 봉사, 공부, 취미, 사람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문제는 아무 대안 없이 멈춘 경우입니다. 일이라는 구조가 사라지면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은퇴 첫 해가 아니라 2년, 3년 차입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특히 의료비, 자식 문제, 물가 상승 같은 변수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이때 일을 완전히 내려놓은 분들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면 작게라도 일을 이어간 분들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가 표정, 말투, 삶의 온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지보다 어떤 형태로 일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풀타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사회와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나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증거를 매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60대라도 선택은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듭니다. 일을 택한 사람은 웃고 쉼을 택한 사람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명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멈추는 걸 선택하려는 건 아닌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노후의 방향은 생각보다 또렷해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를 택한 60대는 웃고 쉼을 택한 60대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건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추적한 연구를 보면 은퇴 이후 우울감과 불안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 은퇴 직후가 아니라 2년에서 4년 사이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자유롭고 해방된 느낌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역할 상실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득 수준보다 역할 유지 여부가 정신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하루에 내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의 조건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는데요.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꼭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역할이 정기적이고 책임이 따르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요. 다시 말해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빠지면 누군가 불편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학 쪽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은퇴 이후 행복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소득이 줄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고요. 이를 완전히 멈추면 수입의 통제권뿐 아니라 시간, 인간관계, 선택의 통제권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반면 작게라도 이를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핸들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불안을 갈라놓습니다. 실제 금융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이 반복됩니다. 은퇴자,
자산 고가를 분석한 여러 논문을 보면 자산이 빨리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상보다 지출이 커서가 아니라 수입이 완전히 0이 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집 수리 같은 사건이 한 번만 터져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월 몇십이라도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은퇴자는 같은 사건을 겪어도 판단이 훨씬 차분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유무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은퇴는 없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요. 일을 그만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급격히 늙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주당 몇 시간의 자문, 강의, 파트타임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쉬어도 되나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를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일을 내려놓을 거라면 그 일을 대신할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 없는 쉼은 휴식이 아니라 공백이 되고 공백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를 준비하신다면 돈 계산만 하지 마시고 역할 계산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하냐만큼 매주 몇 번 사람을 만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을 계속하든 다른 형태의 역할을 만들든 그 선택이 노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같은 60대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쪽은 멈췄고 다른 한쪽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타 있느냐, 아니면 멀리서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설계라는 말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그날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직 숨은 쉬어지는데 갑자기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랄까요.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문제는 그 질문을 너무 늦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60대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건강도 괜찮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든이란 말이 80대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갈림길이 된다는 걸 그때는 잘 모릅니다.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부터 떠올리십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느냐,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숫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을 흔드는 건 숫자보다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금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 혼자 남으면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을 60대에 했느냐, 아니면 70대 후반에 했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63세 퇴직하신 남자분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성공한 은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고요. 그래서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대충 써도 되겠지, 큰 병만 없으면 괜찮겠지 하면서요. 문제는 70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약값이 늘어나고 갑자기 집 수리비 같은 큰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답니다. 남은 자산으로 예상 수명을 계산해 보니 80을 넘기기 전에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연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너무 늦게 했더라고요. 만약 60 초반에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까지 포함한 계획을 세웠다면 선택지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른 이후에는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60에 은퇴한 여성분인데 연금 액수만 보면 첫 번째 분보다 적었습니다. 대신 이분은 은퇴 직후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가능성이 높을까? 혼자 사는 시간이 오면 어떤 집이 편할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살던 큰 집을 정리하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옮겼고 생활비를 실제로 써보면서 매달 점검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구조도 꼼꼼히 나눠서 당장 쓰는 돈과 비상금, 절대 손대지 않을 돈을 구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걸 대비해 동네 모임과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덜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순에 던진 질문 하나가 여든의 불안을 크게 줄여준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겁니다. 예순 중반 부부로 연금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 자녀 지원 문제로 계획이 흔들린 사례입니다. 지금 도와주면 애들이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학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을 계속 보태주셨습니다. 그때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삶이 버거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부부는 예상보다 빨리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됐습니다. 뒤늦게 계산해보니 자녀 지원을 조금만 줄였어도 노후 후반부는 훨씬 안정적이었을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후회한 건 돈을 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예순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은퇴 준비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연금 액수보다 질문의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을 그만두는 시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은퇴는 질문을 시작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예순에 묻느냐, 이른 후반에 묻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순에는 줄일 것도 있고 바꿀 것도 있고 새로 만들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후반에는 대부분 이미 결정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노후는 정말 현실적인가? 연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돈보다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건 건강과 관계는 아닌가? 이 질문을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마주하는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여든의 삶은 예순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연금과 자산으로 나는 어떤 노후를 살게 될까? 이 질문을 오늘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아직 예순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연금,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도 80대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불안에 잠기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패턴에 가깝습니다. 노후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수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수익률 위험은 계산하지만 오래 사는 위험은 과소평가합니다. 웨이드 파우 교수는 은퇴 소득 연구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실패가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살아버리는 것이라고요.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60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은 오래 안 살아.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절반은 그보다 더 산다는 뜻이니까요. 이 질문을 예순에 던진 사람과 이른 후반에 던진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는 은퇴 후 소비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을 덜 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데이비드 블랑쳇의 연구를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초반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다시 급격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행은 안 가면 그만이지만 병원비는 선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버틸 구조가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예순에 했던 사람은 대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의 행복이 소득 수준보다 예측 가능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어느 정도 그려질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은퇴 후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돈이 줄어서라기보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산이 더 적어도 마음이 편하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며 잠을 설칩니다.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미래를 그려봤느냐입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How much can I spend in retirement? 에서는 은퇴 계획을 정답 찾기가 아니라 범위 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미래를 맞힐 수는 없지만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예순에 하면 선택지가 많지만 이른 후반에는 이미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연금이 얼마냐 보다 그 연금이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그 집이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인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고정비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반드시 몸이 아직 움직일 때, 머리가 또렷할 때 해야 합니다. 예순에 던진 질문 하나가 여든의 삶을 가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연구도 책도 실제 사례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늦게 묻는 질문은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찍 묻는 질문은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훗날의 공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카드 명세서가 먼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은퇴는 끝났고 월급은 끊겼는데 생활은 그대로였던 그날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아직 큰 병도 없고 집도 있는데 이상하게 바닥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50대에 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 공포는 없었을 텐데요. 은퇴 준비 이야기를 하면 다들 돈부터 떠올리십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전한지, 연금은 충분한지, 집은 팔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정말 무서운 건 돈이 모자랄까 하는 불안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더군요. 일할 때 몸에 밴 소비 습관, 체면, 비교, 이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월급이 없다는 현실은 하루아침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현역일 때에 멈춰 있는 겁니다. 50대에 이 말을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가 전부라는 이야기죠. 이걸 늦게 깨달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하십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고서야 은퇴가 실감났다고요. 제가 직접 본 첫 번째 사례는 퇴직금과 자산 합쳐서 제법 여유 있어 보이던 분 이야기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성실했고 주변에서도 노후 걱정 없을 거라고 했던 분이었죠. 은퇴 후에도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고정비가 줄지 않으니 자산은 눈에 띄게 줄었고 뒤늦게 줄이려니 이미 몸에 밴 생활이 발목을 잡더군요.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통제권을 잃은 게 진짜 공포였다고요.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자산은 많지 않았지만 구조를 먼저 바꾼 분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생활비를 현역 시절 기준에서 은퇴 기준으로 낮추는 연습이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냥 습관인 지출을 나눴죠. 처음엔 불편했다고 합니다. 체면도 상하고 스스로 초라해지는 기분도 들었다고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돈이 많아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해서 안정적이라는 말을 이분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지점, 바로 관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녀 문제, 부모 부양, 주변 부탁 같은 것들이죠. 이분은 은퇴 전까지 늘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문제는 수입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작은 도움이라 생각했던 돈들이 쌓여 생활비를 잠식했고 어느 순간부터 본인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착한 선택이 가장 잔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요. 이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은퇴는 돈을 쌓아두는 끝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50대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돈이 나를 몇 년이나 버텨주느냐를 묻기 시작하죠. 반면 이 말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얼마가 남았는지만 봅니다. 남은 돈을 세는 삶과 남은 시간을 설계하는 삶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공감되실 겁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가 길어지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돈이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은퇴 후에는 돈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시작이 되거든요. 결국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조언은 이런 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가정부터 버리라는 이야기요. 그 가정을 버리는 순간부터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50대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삶의 크기를 조절해봤고 돈의 속도를 낮춰봤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달리려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또는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쓰는 이 속도로, 이 구조로 나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50대에 던진 사람과 은퇴 후에 던진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조언이 돈으로도 못 사는 말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책과 논문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요. 은퇴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통제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노후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는 건데요. 젊을 때 벌고 중년에 축적하고 노년에 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현실의 은퇴자들이 이 이론처럼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은퇴자 상당수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다 심리적 불안을 겪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계산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게 만성적인 불안, 과도한 절약, 혹은 반대로 현실 부정입니다. 모두 통제감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와 행복을 다룬 여러 책들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는 경제 이벤트가 아니라 심리적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은퇴 초기 몇 년이 중요한데 이 시기에 자신의 생활 규모와 소비 기준을 재설정하지 못하면 이후 10년, 20년이 계속 불안 속에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행동경제학 쪽 연구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크게 느낀다는 손실회피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은퇴 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볼 때 느끼는 불안은 실제 금액보다 훨씬 크게 증폭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합리적인 지출에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지금 안 쓰면 손해라는 생각에 무리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 없이 은퇴를 맞이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혼란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조언으로 돌아옵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말이 왜 무서운 진실인지요. 구조를 먼저 만든 사람들은 이 손실 회피의 함정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줄어드는 장면을 이미 예상했고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매달 얼마를 써도 괜찮은지
어디까지는 줄일 수 있고 어디는 줄이면 안 되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연구에서 말하는 통제감입니다. 반대로 이 구조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계속 계산만 합니다. 지금 얼마 남았지? 이 속도면 몇 년 버티지?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축소됩니다. 실제로 은퇴자,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다룬 논문들을 보면 경제적 빈곤보다 미래 예측 불가능성이 훨씬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적어도 예측이 되면 버티지만 돈이 있어도 예측이 안 되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대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준비의 방향이 다릅니다. 더 벌 궁리를 하기보다 어떻게 쓰며 살지를 연습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은퇴 성공 사례들도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은퇴 전 몇 년 동안 일부러 생활비를 줄여보거나 소득이 없는 달을 가정하고 살아보는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훈련하는 거죠. 결국 1,000만 원짜리 조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은퇴 후 불안은 돈의 양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변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일찍 들은 사람들은 은퇴를 인생의 하강 국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속도를 낮춘 새로운 국면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달리려 하고 달릴 힘이 사라진 뒤에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책과 논문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통장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 이걸 50대에 깨달은 사람과 은퇴 후에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느낌부터 밀려옵니다.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오죠. 이제 나는 뭘 하지? 이 질문을 피한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외면하다가 노후가 공포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겠지. 연금 나오고 집 있고 적당히 아끼면 되겠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공포는 돈이 떨어질까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난해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산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통장 하나로만 버텨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통장 말고 이미 다른 걸 충분히 모아두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쓸 수 있는 나 자신, 다시 말해 능력,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0대 후반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자산만 놓고 보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부터 주말마다 무료 강의, 멘토링, 후배들 상담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이었죠. 주변에서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말렸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자문 요청, 강의 요청, 프로젝트 참여 제안까지 들어옵니다. 처음엔 소소한 활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월 수입이 연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부자가 된 이유는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은퇴 전에 쓸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자영업하다 은퇴한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산은 많지 않았고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은퇴 직전부터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끊기면 인생도 끊긴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주변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부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관리 맡아달라는 부탁, 소개 요청, 공동 프로젝트 제안. 큰 돈은 아니지만 끊이지 않는 기회가 이어졌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용은 외로움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겁니다. 40대 후반에 조기 은퇴를 선택한 분입니다. 자산 계산은 철저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유튜브, 뉴스, 카드값 확인만 반복하게 되더랍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분이 바뀐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은퇴 전 직장에서 하던 일을 정리해서 온라인 콘텐츠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블로그, 강의 상담으로 이어졌고 처음엔 무료, 나중엔 유료로 확장됐습니다. 수입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감각이 생기자 소비가 달라졌고 투자 판단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에서 벗어나자 아이러니하게도 자산은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나, 즉 능력, 관계, 선택지를 모아놨다는 겁니다. 통장은 쓰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능력은 쓸수록 늘고 관계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선택지는 많을수록 불안이 줄어듭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내 통장이 얼마나 버틸까만 계산하면 은퇴 후 삶은 점점 조여옵니다. 반대로 나는 은퇴 후에도 뭘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통장 말고 여기에 먼저 투자했습니다. 사람, 능력,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이걸 모아두신 분들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이걸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은퇴는 시작부터 공포가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통장 잔고보다 먼저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이 질문부터 꼭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한 사람이 결국 노후의 부를 가져가더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점점 불안해질까요? 이건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로 꽤 많이 설명된 영역입니다. 먼저 심리학 쪽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하버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과 삶의 질을 수십 년간 추적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안정감과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한 요소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역할감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고립된 사람은 빠르게 무너졌고 경제적으로 평범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훨씬 오래 건강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감각은 통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선택지에서 나옵니다. 경제학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들 중에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노후 자산 소진을 분석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쓸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투자 판단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추가 수입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필요하면 벌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을 때 사람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이게 바로 통장 말고 능력에 투자한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 부분은 라이프 사이클 투자 전략이나 노후 빈곤 같은 책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노후 파산의 핵심 원인은 예상보다 오래 사는 리스크보다 예상보다 빨리 사회에서 밀려나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권,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읽고 충격받는 책이 빌 퍼킨스의 다이 위드 지로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돈을 다 쓰고 죽자가 아닙니다.
돈의 효용은 경험과 관계로 전환될 때 비로소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험과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과 능력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돈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위험한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돈 말고도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전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금융 자산만으로 구성된 인생은 가장 위험한 몰빵 투자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제2의 커리어 개념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은퇴 이후의 일은 반드시 전업이거나 고소득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리듬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되는 사람은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고 우울감과 불안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 논문과 책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은 같습니다. 은퇴 후 부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는 겁니다. 통장은 줄어들 수 있지만 능력과 관계, 선택지는 쌓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질문은 얼마 있으면 되나요?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돼 있을까까지 가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흔들려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밀은 아주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통장보다 먼저 사라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했다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사람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등산화 끈을 묶으면서 괜히 심장이 빨리 뛰더랍니다. 그냥 산에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날이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괜히 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하는 산악회, 그 중에서도 아무 연고 없는 모임에 혼자 나갔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시간보다 먼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공백, 누군가에게 불릴 일이 없다는 허전함,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 회의가 있고 사람들 얼굴을 매일 봤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악회, 동호회, 종교 모임 같은 데로 나가십니다. 사람 냄새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인사하고 어디 사세요? 은퇴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은퇴했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보는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거든요. 직업이 사라지니까 내 속에도 같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엔 어디 회사 다녔다 한마디면 끝났는데 이제는 말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진 말 속에 괜히 변명 같은 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박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저처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산악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잘 어울렸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술자리 문화에 끼어들게 됐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퇴했으니 시간 많잖아 라는 말에 계속 불려다니다 보니 술값, 회비, 뒤풀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사람 잃기 싫어서 그냥 냈고 나중엔 빠지기 민망해서 계속 냈답니다. 결국 생활비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커졌고 아내와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외로움 피하려다 집 안까지 흔들린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 회원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남편과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산악회에 혼자 나갔는데요. 문제는 인간관계의 경계였습니다. 은퇴자 모임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의지하려는 사람이 많았고 그 선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친절이 오해로 번지고 원치 않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결국 그분은 모임을 그만두면서 사람 만나러 갔다가 사람 때문에 더 상처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에는 감정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분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산악회에서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던 건 집에 돌아와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속에 있었는데도 집에 오니까 더 공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함께 산을 올랐지만 하산하면 각자 흩어집니다. 연락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난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잠깐 미룬 걸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을 아무 모임으로나 덮어버리려는 선택입니다. 산악회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혼자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관계의 주도권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불러주면 고맙고 불러주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꼭 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 만나는 사람들은 예전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한 이해가 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퇴하고 모임 나가실 거면 혼자 가지 마시라고요. 배우자든 오래된 친구든 최소한 나를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시작하라고요. 그래야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임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상태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나가는 모임은 그냥 즐겁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요. 은퇴 후 산악회에 갔다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상처로 남느냐, 배움으로 남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가서 버텨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삶을 지키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관계에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산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모임도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뒤에 은퇴 생활은 되돌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등산화 끈을 묶으면서 느꼈던 그 불안감. 그 감정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산악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걸 감정으로만 설명하면 운이 나빴다로 끝나지만 연구와 책을 같이 보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미국 사회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만든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인간관계보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론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중년 이후에는 누구와 있느냐가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은퇴 직후입니다. 기존 관계는 회사와 함께 사라졌는데 마음은 이미 깊은 관계를 원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때 산악회나 동호회처럼 느슨한 관계에 들어가면 기대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맞지 않아 충돌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한 공허함, 상처,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는 80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노후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한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니고 안정적인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관계는 새로운 인맥이 아니라 나를 오래 알고 내 약점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만들어진 모임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악회에서 하루 종일 웃고 떠들어도 집에 오면 더 허탈해지는 겁니다. 뇌는 이미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현실은 표면적인 대화만 반복되니까요. 책에서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아툴 가완디의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선택의 자유와 소속감이라고요. 은퇴 후 혼자 산악회에 들어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잃기 쉽습니다. 처음엔 선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임 일정과 분위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 원치 않는 관계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술자리 비용, 불편한 감정 노동, 원치 않는 오해들이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소속 욕구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외로운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거절할 일도 받아들이고 경계를 지켜야 할 상황에서도 침묵합니다. 은퇴 직후가 딱 그렇습니다. 혼자 산악회에 들어가서 괜히 말 안 하면 왕따 될까봐, 지금 빠지면 다시 혼자가 될까 봐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준비에서 관계 준비를 돈만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 행복의 조건에서도 강조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재구성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임 하나에 올인하기보다 소규모로 여러 접점을 두는 방식이 훨씬 덜 위험합니다. 산악회를 가더라도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냥 활동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리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산악회가 문제라기보다 은퇴 직후의 심리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시기를 연구자들은 정체성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직감도, 역할도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때 혼자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면 관계가 나를 지탱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관계에 뛰어들지 말자는 겁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안정성이고 속도가 아니라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산을 올랐다 내려오는 짧은 하루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만남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연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